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근대사의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일 화친조약부터 시작되어서 대한제국 침략까지 대략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은 또 예전에 했던 에도막부의 무역과 연결이 됩니다. 에도막부 때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진행했다. 청상인이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 상인이 나가사키 대지마에서 각각 교역을 했다 라고까지 말이지요. 당시 에도막부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서양 세력과는 교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1842년 청이 1차 아편전쟁을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서양 세력에 대한 위기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일본에 파견되어서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일본을 힘으로 위협하게 되고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1854년 일본 에도막부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의 조약을 미일 화친조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모다, 하코다테의 두 개 항구를 개항하고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일 화친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더욱더 자유로운 무역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요. 이 미국의 자유무역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조약이 1858년 체결됩니다. 이때의 조약을 미일 수호통상조약이라고 부릅니다. 항구의 추가 개항, 영사재판권의 인정. 영사재판권의 인정은 치해법권과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자유무역이 인정이 됩니다. 이리하여 미국의 상인들이 일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이후 일본 내에서는 물가가 급등하는 등의 경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 개항한 여러 항구들의 위치와 그 이름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일본 내에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양과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한 막부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세력은 존왕양이 개항 반대를 주장하면서 막부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는데요. 이들을 반막부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반막부 세력이 주장했던 존왕양이란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 쇼군과 에도 막부를 비판하고 천황이 일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쇼군이 서양 오랑캐와 손을 잡고 조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쇼군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천황에게 모든 권력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들이 존왕양이 개항 반대를 주장하며 일본 천황에게 모든 정치 권력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22번 학지에서 배웠던 일본 내의 양명학 그리고 국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2번 학지에서 일본의 양명학, 국학의 영향을 보면 막부 타도를 주장하는 무사들이 수용했다.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이 반막부 세력이 천황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론적 바탕이 되었지요. 자, 이들 반막부 세력에 대해서 막부는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막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반막부 세력은 세력이 쇠퇴하였고, 또 이들 반막부 세력은 서양 세력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다가 서양과의 군사 충돌을 마주하게 되고 그 결과 패배하게 됩니다. 서양과의 군사 충돌에서 패배한 반막부 세력은 사실 알고 보았더니 서양 세력이 우리 일본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존에 외치고 있었던 개항 반대의 주장 대신 새롭게 개항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자, 기존의 반막부 세력이 외쳤던 두 가지 주장, 존왕양이 개항 반대, 이 두 가지 중 개항 반대는 개항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반막부 세력은 존왕 양의를 넘어서 막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막부 타도운동을 더욱더 격렬히 전개하기 시작하였고요. 결국 1867년 에도 막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일본 천황에게 돌려주게 되고 일본 천황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됩니다. 이때 다시 권력을 되찾은 천황이 1867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호를 쓰게 되니 이때 사용했던 연호를 메이지라고 하고 이때의 천황을 메이지천황, 메이지천황이 이끄는 일본 정부를 메이지정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메이지천황의 사진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한번 모양 살펴봐 주시고요. 메이지 정부는 서양식으로 나라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움직임을 진행합니다. 이 움직임을 메이지 유신, 유신이란 다시 새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이지 유신은 서양의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문명 개화론의 그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문명 개화론을 바탕으로 하여 서양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여러가지 근대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도를 도쿄로 고치고 일본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자, 그동안 일본 천황은 교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쇼군이 에도에 머무르고 있었죠. 교토에 머무르고 있던 천황이 에도로 넘어오게 되고 에도를 동쪽의 수도라는 뜻의 도쿄로 고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본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일본의 수도는 도쿄이지요. 자, 그리고 폐번치현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폐번치현,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메이지 정부는 지방영주인 다이묘들이 다스리던 번을 폐지합니다. 다이묘들이 각각 다스리던 번은 일정 부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번을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보낸 관리가 직접 통치하는 현을 설치함으로써 완전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징병제를 실시함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하고 근대적인 토지세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사민평등 정책을 실시하여 신분제를 폐지하는데요. 사민평등, 당시 일본 내 계급, 사농공상, 무사, 농민, 공업자, 상공업자 이 4개의 계급을 없애고 모두 하나로 평등한 계급 정책을, 평등한 신분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식사능업 정책, 산업을 발전시키는 각종 정책들을 실시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철도를 만들고 상공업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메이지 유신을 바탕으로 나라의 힘을 기르고 서양식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일본은 1870년대가 되면서 대외 침략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메이지 유신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던 무사들이었습니다. 산업공상의 첫 번째 계급이었죠. 이 메이지 유신에 반대하는 일부 무사들의 저항을 마주한 메이지 정부는 무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대외 침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했던 것이 정한론, 한국을 정복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죠. 이리하여 일본 내 대외 침략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이 대외 침략 정책이 1874년에 메이지 정부의 타이완 공격, 그리고 1875년 조선의 강화도 앞바다에서 운요라는 군함을 파견해서 군사 도발을 하였던 운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국내의 정치 세력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외 침략을 했던 일본의 모습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임진왜란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 통일을 한 이후 여러 영주들의 다이묘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고 말이지요. 운요 사건은 26번 학기에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부분을 하면서 더욱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외 침략과 더불어서 1870년대 일본 내에서는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외 침략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물들이 정치적인 권력에서 밀려난 일부 인물들이 메이지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운동이 의회 설립,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를 비판했던 정치 세력들이 의회 설립과 헌법 제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를 설립하고 헌법을 제정하게 되면 메이지 정부 그리고 메이지 정부에 참여하고 있던 여러 권력층들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유민권운동의 여러가지 요구에 대해서 메이지 정부는 탄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메이지 정부는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입헌군주제의 요구는 받아들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서양식으로 나라를 고쳐가는 여러가지 과정을 진행했던 개혁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었죠. 메이지 정부는 입헌군주제는 어쨌거나 서양식의 민주주의가 반영된 정치제도이고 우리 일본이 서양식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양의 입헌군주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권운동이 탄압되면서도 동시에 진행된 입헌군주제, 이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1889년 제정된 일본의 헌법을 대일본 제국헌법이라고 저들은 부릅니다. 1889년 제정된 대일본 제국헌법에 따르면 천황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헌군주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서 이후 선거를 실시하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회를 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일본 제국헌법이 제정되고 반포되는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국내의 여러가지 정치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안정된 정치 권력을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국내 정치 현황을 만든 이후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외 침략 전쟁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외 침략 전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 1894년부터 95년까지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청과 일본이 벌였던 청일전쟁, 그리고 그 결과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한 내용을 26번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였던 러일전쟁, 1904년부터 5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체결된 포츠모스 조약에 대해서 27번 학습지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모습을 을사조약, 한일병합 등의 과정을 통해서 27번 학습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나라를 개항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양식 제도를 받아들이고 국내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이 안정된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대외 침략에 나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부터 1894년부터 95년까지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부개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